사실은 그 최상위권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갈팡질팡하는 교육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중순에 수능 개선안 가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렇지 않아요 라고 또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서 4월 1일 날 보도자료가 나와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 개선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좀 많고 뭐 그런 얘기여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컸습니다.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 두 개예요. 쉬운 수능 핵심은 저 두 가지거든요. 한 문제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 하나랑 국수형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거 두 개예요. 저렇게 두 가지인데 한 문제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학습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완전한 학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학습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아마 제가 했던 많은 설명회를 보셨으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PPT를 하든 이 부분을 꼭 넣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수형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은 시험이니까 변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수형이 약화되면 어디선가는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변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탐구에서 변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자연계열은 과탐의 변별력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구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선 이상까지 가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애들이 좀 잘해요. 그건 아세요? 아니에요. 저희 다니는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남자애들 둘이가 왔어요. 저보다 키 큰 남자애들 둘이가. 제가 키 큰 남자애들한테 약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와서 이거 설명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쭈삣쭈삣 서가지고 빨리 말해! 막 제가 그랬거든요. 빨리 말하고 가! 바빠!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둘이 어떡하죠? 뭘 어떻게 사겨?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저보고 왜 그러냐고 막 그래서 괜찮아 세상이 좋아져서 남자끼리 사귈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짜증을 내더니 선생님 저희 둘이 화학이 개망이에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화학이 아주 안 좋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래 왜 화학이 안 좋아? 그랬더니 저희 반에서 저희 둘이 꼴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반에서 꼴찌인 건 괜찮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자존심이 되게 상하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걔네들 성적을 이렇게 봤더니 뭐 개망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하고 비교를 하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들이. 근데 걔들이 예뻤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적을 이렇게 봤는데 둘 다 약속이 나는 듯이 영어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가 더 걱정되는데 화학이 걱정이라고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탐이 중요한 건 아는구나. 그래서 얘네 둘이 과탐으로 되게 좋은 데를 가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심은 됐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불러서 이제 뭐라고 하려고요. 영어 하라고. 근데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애들이 되게 동물적이거든요. 애들이 수능이 쉬워진다 그러면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애들 정도 되면 애들이 피부로 알아요. 쉬워지면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걸 피부로 안다고요. 몸으로. 과탐 못하면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원생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면 과탐이 이게 뭐야 이러시지 말고요. 차근차근히 하라고 도와주세요. 옆에서. 애도 점수에 매몰돼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점수에 매몰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애가 이론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수능 가서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애도 점수에 매달려 있고 학부모님도 점수에 매달려 있으면 애는 지금 점수 모의고사 잘 보려고만 시험을 보게 된다고요. 공부도 그것만 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완전한 학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탐을 생각하는 애들이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은 지금 뭘 고민해야 되냐면 국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애들은 수험생이 되는 순간 채울 수 있는 구멍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3학년, 그러니까 수험생이 되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애가 최대로 채우면 3개의 구멍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3학년 시작할 때 구멍이 4개면요. 하나를 못 채우고 가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국수, 영탐 이렇게 4개가 구멍이에요. 그러면 자연계면 제일 먼저 무슨 구멍부터 채워요? 수학을 채우겠죠. 그 다음에 뭘 채우죠? 과탐을 채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요. 국어 구멍인 채로. 근데 얘가 3학년 시작할 때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럼 구멍이 4개가 아니겠죠. 무슨 구멍이 4개 있는 애가 무슨 최상위권이에요. 구멍이 2개나 3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개를 다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최상위권 정식꽃은 국어인 거예요. 근데 과탐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 과탐을 채워야 국어가 보이니까. 똑같은 논리로 문과 정시에 꽂힌 사탐이거든요. 문과에가 4개가 구멍이 있어요. 수학을 채우겠죠? 영어를 채우겠죠? 그 다음에 국어를 채우겠죠? 문과는 국수형이니까. 시험 보러 가요. 사탐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국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탐이 표현 점수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과탐이라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애들이 국어하고 있는지를 챙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 최상위권은 그 국어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그 동생들 있으신 분들은 2017학년도에 변화가 있잖아요. 입시에. 그쵸? 예, 2017학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예, 한국사 필수라고 알고 계시지만 한국사 필수가 아니에요. 한국사 절대평가잖아요. 예. 한국사가 상대평가만 한국사 필수가 정말 큰 문제죠. 근데 한국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0점을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성적표에 등급만 나올 거예요. 100분위조차도 안 나올 거예요. 40점을 넘은 애가 전체 수험생의 50%여도 걔들은 다 1등급 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날 시험 본 애들 중에 50%가 40점을 넘었는데 1등급이 50%인 거예요. 65만 명 시험을 봤는데 그쵸? 30만 명 넣는 애가 1등급이에요. 그런 등급을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때 그 수능 이후의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A, B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2017학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A, B가 통합되는데 그건 상대평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계에서 1등급 하던 애가 그냥 이게 산술적으로 합쳐진다고 국어 A, B 합쳐가지고 나왔을 때 걔가 그냥 1등급 하냐는 거죠.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 특히 자연계열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국어 A, B가 통합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전에 합쳐져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국어가. 예, 그러면 100명이 시험 보면 4명이 1등급이죠. 그 4명 중에 1.5명은 자연계고 2.5명은 인문계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 1.5명 중에 1명이 맨 앞에 있어요. 자연계 1.5명 중에 한 명이 맨 앞에 있다고요, 원래. 그 인문계 애들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맨 앞에 있다고요. 그리고 인문계 애들 2.5명이 서요. 그리고 자연계 0.5명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명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는 애들은 그 한 명이 의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애들은 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 최상위권이라면 국어를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탐은 챙겨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많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생각을 하고 있냐고. 애가 문제집을 또 산대요. 그 문제집 갖고 오라고 하셔야죠. 푼 문제집을. 제가 늘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상위권은 틀린 문제를 본다고요? 맞힌 문제를 본다고요? 예. 제 설명을 안 들으시는군요. 상위권은 안 틀린다고요. 아니, 틀린 문제를 보고 싶어도 틀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지방 내려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야, 상위권은 틀린 문제를 보냐? 300명 앉아있는데, 고3 300명 앉아있는데, 그 지방학교는 이렇게 특이한 게 애들을 강당에 이렇게 퍼질러 앉혀요. 의자에 안 앉히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옛날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단도 엄청 높은데, 뭐 정말 이렇게 막 봐야 되고, 애들은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냥 물어봤죠. 야, 재밌는 거 하나 하자. 그래서 야, 상위권은 틀린 문제를 많이 볼까? 맞힌 문제를 많이 볼까? 그랬더니 틀린 문제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제가 야, 상위권은 별로 안 틀려. 애들이 막 재수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많이 틀려. 그랬더니 그래도 재수없대요, 저보고. 그래서 상위권 틀린 문제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힌 문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할 시간은 남았는데 틀린 문제 몇 개 없으니까 맞힌 문제를 봐야죠. 그럼 걔는 맞힌 문제에 뭘 볼까요? 지가 모르는 선택지를 봐요.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선택지 5가지가 있는데 거리가 먼 걸 고르래요. 근데 선택 5개가 이렇게 있는데 2번이 거리가 먼 건 알겠는데 나머지가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먼 걸 고르래잖아요. 2번 쓰면 맞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모의고사 하나를 쫙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근데 맞았어요. 그럼 자기가 아는 거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근데 거기서 4번하고 5번을 따로 떼가지고 선택지 4번, 5번을 따로 떼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럼 얘랑 주제가 같죠. 근데 4번, 5번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시험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괜히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는 교육청은 저랑 맞는데 평가원은 저랑 맞지를 않아요. 아니 무슨 그럼 심각하죠. 수능 평가원에서 내는데 뭐 심지어 그런 놈들, 재수생들 중에 그런 놈들도 있죠. 선생님, 이번 달에 뭐 봐요? 대선 거 볼 거야. 아싸, 뭐 이러고 가요. 왜? 대성이 잘 맞아요. 중앙 맞지를 않아요. 그럼 갑자기 중앙이 막 쓰레기가 돼요,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문제를 계속 기계적으로만 풀고 있는 거예요. 풀고 채점하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가 문제집을 빨리 풀었어요.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문제집을 보셔야죠. 한 번이라도. 애가 짜증을 내도 보셔야죠. 예. 동그라미랑 사선만 있을걸요? 또 사선 많은 문제집은 안 갖다 줘요, 또. 동그라미 많은 것만 갖다 주지. 이건 왜 틀렸어? 그럼 뻔하죠. 그쵸? 이건 왜 틀렸어? 실수야. 근데 또 뭐 그 밑에 또 틀렸어. 이건 또 왜 틀렸어? 안 나와, 엄마.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선택지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면은 애가 모의고사를 적어도 일주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면요, 모의고사를 일주일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애들이. 지 아무리 최상위권이고 나발이고 간에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그날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기계적인 반복이고 그런 기계적인 반복을 극복해야 애들은 수능이라는 체계가 갖고 있는 논리적 체계를 습득하게 돼요.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를 학습량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수능에 대처하는 기준이에요. 되셨죠? 예. 자, 여기 많은 재수생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2015학년도 수능은 쉬웠죠. 애들이 쉬웠다고 안 해요? 예, 애들이 쉬웠다고 하죠. 자기 점수와 상관없이. 예, 엄마 나는 시험을 못 봤지만 시험은 쉬웠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얘기하면 매우 쉬웠어요. 되셨죠? 예.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쉬웠어요. 2016학년도 수능 개선안이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능이 뭐해질 거라 그랬죠? 처음에 어려워질 거라 그랬잖아요. 교육부 막 나서서 막 진화를 했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쉬웠어요. 예. 거기서 매우를 떼면 어떻게 돼요? 쉽죠? 그쵸? 근데 2015학년도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어선생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쉽다나 어렵다는 말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2016학년도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16학년도 수능은 뭐보다 어려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2016학년도 수능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2016학년도 수능은 2015학년도보다 어렵고요. 예년보다 쉬워요. 그렇게 되면 15학년도보다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에서 말하는 쉬워진다는 건 예년에 비해서는 뭐 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예요.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부는. 그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되셨죠?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전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의 수능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가 무슨 점수죠? 정시를 갈 때? 표준 점수예요. 그렇죠? 네, 표준 점수예요. 정시를 갈 때는. 학기 중에는 백분위가 중요하지만 정시로 갈 때는 표준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평가원의 고민은 시험의 난이도에 있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준 점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 점수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표준 점수 체계는 이래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저런 곡선이 생기거든요. 정기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여기 애들이 제일 많죠. 그걸 저 편의상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점수 기준으로 두 과목이 있는데요. 그 두 과목은 당연히 0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죠. 근데 A라는 과목은 평균이 70이고요. B라는 과목은 평균이 50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어려웠던 거죠? B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쵸? B가 더 어려웠는데 저가 그냥 B가 무조건 어렵다고 할 수만 없는 게 수학은 어렵지 않아도 저렇게 나와요. 시험지 받자마자 엎드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런 상태가 돼요. 그럼 표준점수라는 체계는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요. 표준점수는 국수형인 경우에는 0점부터 200점까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무조건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잡아요. 되셨어요? 예. 근데 A라는 과목은 원점수 70에서 100까지 가려면요. 30이 더 필요하죠. B는 50에서 100까지 가려면 50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과목은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이 130이 되는 거고요. B는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150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일단. 예. 그럼 저 결론은 뭐냐면 원점수 평균과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원점수 표점이 낮으면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준 점수가 값이 뭐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셌던 거예요. 이때까지. 되시겠어요? 네, 그 구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15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자 만점자 비율이 이랬어요. 2015학년도 수능의 만점자 비율이
그러면 시험만 보면 뭐가 제일 쉬웠죠? 영어가 제일 쉬웠잖아요. 그럼 영어 표점이 제일 낮아야죠. 통상적으로 표준 점수와 난이도가 관계된다면. 근데 이 두 개 국어 A와 영어를 잘 비교해 보시면 영어가 배 정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 표점은 132, 130이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2015학년도 수능은 2014학년도 수능과 다르게 영어 A, B를 통합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영어 A를 봤어야 되는 애들이 영어 B랑 같이 합쳐서 봤죠. 걔들이 뭘 끌어내는 거예요? 평균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표점이 나온 거예요. 그 만점자 비율이 저 정도 나왔을 때 많은 관계자들이 다 뭐라 하냐면 128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가 132가 된 게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저희 기관이 추정한 평균은 65.74고 66.97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교육부가 어디에 또는 평가원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평가원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자, 수학 만점을 받으면 몇 점이에요? 표점이 125예요. 그쵸? 예. 근데 생원이랑 화원에서 하나씩 틀려요. 3점짜리를.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하나씩 틀렸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요. 137이에요. 뭐가 더 높죠? 과탐이 더 높잖아요. 저게 2015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2015학년도보다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2015학년도에 저 문제점을 뭐 한다는 거죠? 개선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수학 표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평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2016학년도 수능이 어려워진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평균을 애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려워진다고 하면 반사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킬러 문제를 맞춰야 그 어려워진 수능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전년도 수능의 문제는 킬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라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다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거기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선안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올리기 위해서 평균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평균값을 변화시키는 게 수능 난이도 조절의 핵심이란 말이죠. 수능 계산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고난이도 문제를 굉장히 뭐하게 만드는 거. 어렵게 내는 것도 있죠. 근데 고난이도 문제는 어렵게 내면 위에나 중간에나 밑에나 다 못 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야. 중난이도 문제를 어렵게 내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3등급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를 뭐하게 내는 거예요?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최상위권일수록 무슨 문제를 봐야 된다고? 킬러 문제가 아니라 중난이도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맞힌 문제를 봐야 된다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에 막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에 더 많이 집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이 집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틀리는 것의 타격이 굉장히 뭐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난이도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하나 때문에 오시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공유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제가 기회를 마련해서 다 얘기할 거예요. 예, 들어가서. 예, 교실에 들어가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유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학부모님들이. 애가 뻔한 문제를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왜 그 뻔한 문제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겁이 난 거죠. 예. 그리고 그 평가원이 교육부 산하가 아닌 건 아세요? 예. 행정조직상 평가원이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예. 총리실 직하 기구죠. 예. 그래서 그 평가원 자체가 생각하는 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교육부가 낸 개선안은 이게 들어가 있죠. 그쵸? 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초의 시안으로는 3개가 나왔는데 그 3개의 시안 중에서 4만이 선택됐어요. 예. 4만은 뭐냐면 애들이 대입 파악이랑 세부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뭘 하는 거죠? 외워서 풀어요. 해석본을. 지문이 똑같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외워서 풀어서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의 자녀분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많은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안 내겠다는 게 4만이었거든요. 이 2개 부분을 똑같이 안 내겠다는 게 4만이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입 파악이 총 6문제가 나오는데요. 독해가 28문제가 나오는데 28문제 중에서 대입 파악이 6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 뜻은. 근데 그 6문제 중에 EBS 연계가 되던 게 몇 문제라는 거예요? 4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28문제 중에서 이거 다 더하시면요. 4, 4, 3, 4, 4 이렇게 다 더하시면요. 19문제가 연계가 되던 거예요. 28문제 중에서 19문제가 연계가 됐었는데 19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연계가 빠지는 거예요. 8문제가 연계가 빠지는 거예요. 저기 4문제가 빠지는 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28문항 중에서 몇 문항이 되는 거죠? 11문항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근데 뭐 어떻게 계산하면 70%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28문항 중에서 19문항이 나오면 68점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11문항이 나오면 퍼센트가 더 떨어질 거잖아요. 예. 근데 70% 연계는 유지한다는 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뭐 교육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유사 주제를 가져온다. 연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 8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데 있죠. 그럼 저 8문제 연계가 안 되니까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려워지느냐. 그쵸? 8문제 연계 안 되는 거니까 생짜로 그냥 그럼 10문제를 생짜로 처음 보는 제시문으로 애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애들하고 얘기해 보시면요. 저 2개 유형이 상위권 애들이 힘들어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애들이 저 2개 유형을 어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처음 보는 제시문 나와도 저 2문제를 적어도 저 2개 유형의 문제를 적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EBS 연계의 변화의 초점은 시간에 있는 거예요.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외워서 풀지 않죠. 근데 익숙한 제시문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보면서 바로 풀던 문제를 이제 처음 보는 제시문 갖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뒷문제에 가서 시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연계를 파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뭐 하는 게 필요하냐?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다. 공부를 하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EBS 8문항이 그대로 연계되던 때처럼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첫 단어가 이거면 이거 주제, 첫 단어가 이거면 이거 주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 읽고 뭘 찾아야 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주제를 가는 상황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입하기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제목 같은 거 조금 헷갈려 하는데 한 문제 정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민을 하느라고
뒷부분에 써야 되는 시간을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예.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능 개선안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건 수학과 영어잖아요. 예, 수학과 영어가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되 거기에서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